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비만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 순서를 지금 현재 비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비만이 일어나는 제일 큰 원인이 요즘 그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초가공식품이 많아서 이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비만이 되는 원인이 염증,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이 비만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이런 이유로 해서 비만이 생기니까 이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고비 마운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새 옛날에는 애들 밖에서 너무 놀아서 데리고 들어오기 바빴는데 요즘은 애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귀를 잡고 지금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죠. 이게 전부 비만해지는 원인이고, 이게 TV는 날씬해졌는데 우리 몸은 그냥 더 뚱뚱해졌어요. 또 이제 백화점 가면은 아예 이제 마네킹을 배부른 사람에 맞게 이렇게 딱 제작해 놨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뚱뚱한 사람도 옷을 잘 입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벌써 한 30년 전부터 세계보건기구와 또 뒤늦게 미국 의사협회 2013년도에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비만이 병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은 대사 기능을 교란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비만이.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가지고 당뇨병을 유발한다. 그건 고혈압, 고지혈증, 또 심장병, 그 다음에 암, 대장암, 유방암은 뚱뚱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식욕 조절을 방해해가지고 이건 개인 의지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꼭 치료를 해야 될 질환이다. 그렇게 비만을 치료하면 여러 가지 병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단계를 보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해놨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25 이하 정도를 표준 체중이라 하고 25 이상 되면은 이제 비만이라고, 과체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35 이상 초고도 비만. 이게 문제예요. 초고도 비만.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만약 160c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분은 한 90kg 이상 되면 초고도 비만이라 해요. 만약 170cm 키를 가진 분은 한 115kg 정도 되면은 초고도 비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35, 40 이상 되면 초고도 비만이에요. 미국에 무지 많아요. 미국 사람들 정말 TV 보시는 분들은 많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 비만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허리둘레.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 되면 내가 과체중이구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재느냐? 배꼽 위에 한 2cm, 손가락으로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고기를 재면 돼요. 배꼽 위로. 그래서 내가 몇 센치인지 집에 줄자 있으면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년간 우리나라 비만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기 빨간색 초고도 비만이, 아까 이야기한 초고도 비만이 거의 3배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남자는 100명 중에 3명이 초고도 비만이고 여자는 2명, 100명 중에 2명이 초고도 비만이에요. 그 집에 보면은 특히 애들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보면 자꾸 증가해가지고 남성은 지금 그냥 비만이 거의 100명 중에 44명, 여성은 한 100명 중에 한 29명이 표준 체중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병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비만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그 중에 초가공식품, 나중에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애들 맨날 이거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되면은 일단은 당이 올라가요. 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은 별로 없는데
유전적인이 있더라도 이런 것만 잘 관리하면은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 집에 반려견 키우시나요? 반려견 키우세요? 개 사료입니다. 개 사료인데 요게 이 개 사료 이거 먹이죠. 요건 뭐예요? 개한테 신선한 식품을 먹이면은 개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세계에서 반려견들 보통 몇 살까지 살아요? 한 11살 내지 한 17년 되면 자 수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30살까지 산 개가 있어요. 이 호주에 이 세계 기록인데 호주의 그 목장 주인이에요. 목장에서 키운 개입니다. 30살까지 살아요. 너무 날씬하게. 그래서 동물도 이러한데 사람은 더 하겠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우리 교수 중에 카를로스 몬테로라는 교수가 초가공 식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거 연구했냐면은 브라질에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아. 당뇨병이 너무 증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왜 그런지를 조사해 봤어요. 했더니만은 이 브라질에 5살부터 12살까지 비만 환자가 비만이 33%예요. 3명 중에 하나는 과체중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도 마찬가지 한 34%. 그래서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식품을 갖다 분류를 하고 식품에다가 이 초가공 식품한테는 라벨을 막 붙이기 시작하고 정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잘 해가지고 정말 이 브라질부터 시작해 남미 쪽에는 이 초가공 식품에 대한 경고를 많이 붙입니다. 식품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공 식품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죠. 한번 보세요. 옥수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가공식품이고 여기다가 소금 넣고 지방 넣고 뭐 튀기고 해서 한 게 이게 초가공식품이에요. 이 초가공식품 먹으면 정말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어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너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고 먹을 거 다 꺼내봐라 했더니만은 전부 초가공식품이에요. 피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콜라 무슨 이 아버지 보세요. 애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애도 비만해질 거라고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애들이 먹는 게 너무 그래서 초가공식품이 비만을 유발하는 이유가 뭐냐? 영양이 없어요. 초가공식품에는 칼로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빨리 흡수됩니다. 빨리 흡수되고 과식을 유발하고 이게 왜냐하면 식품회사에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식품회사에서 만들 때 블리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요걸 먹으면 제일 만족스러운 만족하면서 포만감 느끼고 계속 먹게 되는 중독되는 포인트가 얼마냐 해가지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지방을 넣어서 만듭니다. 식품회사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칩 하나 먹으면 한 통, 두 통, 세 통 그냥 이 손이 가요. 그래서 식욕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이건 뭐냐면 배는 부른데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건강이라고 하는 게 대사가 잘 돌아가야 건강해요. 대사 건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뒀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세포 안에 발전소가 있어요. 이 발전소가 세포 하나에 보통 여기 하나만 그려놨지만은 세포 하나에 한 100개씩 들었어요. 심장세포 같으면 어때요? 에너지가 계속 나와야 되죠.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니까. 심장세포에는 이 발전소가 3,000개가 들었어요. 세포 하나에. 그런데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돌아가지가 않아서 계속 100개에서 90개, 80개 줍니다. 줄면은 노화도 오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을 못 태우니까 자꾸 살이 쪄요. 그래서 이걸 대사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요런 것들, 정말 정밀한 사진으로 찍으니까 에너지가 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요 사진이에요. 그런데 요게 아까 망가지면은 이게 잘 안 나와. 그러면 힘도 없어요. 기력도 없고, 살은 찌고.
그래서 이제 지방세포, 요 놈이 참 희한해요. 요거는 이제 마른 사람의 지방이고, 요거는 뚱뚱한 사람의 비만 환자의 지방이에요. 지방세포는 숫자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점점 숫자가 증가하죠. 한 20살 때까지는 증가합니다. 숫자가 증가해요. 근데 20살 되면 숫자가 증가 안 하고 딱 고정돼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부피만 커져. 그래서 부피가 5배 내지 10배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포가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8 내지 10%,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요. 사멸돼요. 왜? 모든 세포는 우리가 죽었다가 재생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몸은 지방세포를 딱 없어진 만큼 다시 채웁니다. 그래서 숫자는 똑같잖아요. 숫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계속 숫자가 증가하죠. 이때 비만이 되어버리면은 소아비만이라고 하죠. 소아비만 애들은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지방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인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초고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전부 다가 5배, 10배로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비만세포가 되면은 여기에 전부 염증세포, 여기는 염증이 없는데 여기 염증세포들이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비만은 염증이에요. 그래서 소위 지방 덩어리 갖다 놓고 무게에서 한 30%는 전부 염증세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만과 염증은 서로서로 비만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또 비만을 일으켜요. 나중에 보면 만성염증이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린다. 인슐린 기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대개는 보면 장에서 일어나요,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변을 보면은, 장 건강은 변을 보면 알 수 있죠. 매일 보는지, 안 그러면 변 모양이 좋은지, 안 그러면 변에서 냄새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일 빨리 화장실 가서 내리지 말고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모양도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염증이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데니까. 그래서 장을 보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만약 다림질 해가지고 쫙 펴면요, 우리 각자가 테니스 코트만해요, 면적이. 요 밑에 면역 세포들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장은 여기 대변이 지나갑니다. 변이 지나가는데 건강한 세포들은 이렇게 촘촘히 이빨 가지런 하듯이 촘촘히 돼 있어서 변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요. 다 묶여져 있어요. 건강해요. 그죠?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요, 이렇게 돼요. 그 장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이 틈이 벌어지죠. 이빨 틈 벌어져서. 그러면 여기에 그 변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안쪽으로 껍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염증 세포들이 같이 막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채소도 안 먹고 그냥 이런 것만 먹었다. 그러면 여기 장 쪽이고 요거는 이제 혈관 쪽입니다. 장 쪽에 그 미생물들이 바뀌어요. 미생물도 우리가 먹거리에 따라서 2, 3일 내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장 쪽에 나쁜 박테리아가 살면 이 박테리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면역세포하고 이제 싸우면서 염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방세포에도 염증 가고, 간에도 염증이 일어나고, 지방간도 생기고, 인슐린도 막 감수성이 떨어지고,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내균이, 요건 좋은 균들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죠. 요건 나쁜 균들이에요. 그래서 요 나쁜 균들 중에 요런 균들이 바로 뚱보균입니다. 뚱보균. 요 균만 있으면은 살이 쪄요. 요놈들이.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은 건강한 마른 사람의 변을 뚱뚱한 사람 변에, 대장 안으로 그냥 넣어주면요, 싹 말라요. 그 정도로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식이섬유.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는 게, 식이섬유가 뭐예요?
채소, 과일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먹으면은 대변으로 나오는 거는 한 5%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단세지방산이라고 그래요. 단세지방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요게 이제 장세포, 그 대장의 세포들이 요걸 먹이로 삼고 또 여기 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만 먹으면은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자, 단세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장내 산성을 좀 유지해주고 아까 그 장세포를 좋게 해준다 했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해보니까 폴립 나타나고 암 생기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장벽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식이섬유만 많이 먹어도 이게 좋아져요. 그다음 혈당이 떨어지고 알레르기도 억제되고 암 예방, 대장암 같은 것들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딴 뭐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암에도 억제해요. 비만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식이섬유를 잘 먹으면은 2, 3일 내로 장내 미생물이 바뀌어요. 그리고 변 모양도 바뀌고 냄새도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는 인슐린 저항성 좀 어렵지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분들 피 속에 설탕이 지금 만약 공복에 식사 안 한 상태에서 설탕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한 5리터 정도 된다면은 그 공복 혈당이 한 90이라고 합시다. 90. 여러분 알죠? 90 곱하기 5리터 해보세요. 하면요. 한 4.5g 정도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각설탕으로 하면은 1개 반 정도가 우리 피 속에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다닙니다. 공복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뭐 음식을 먹거나 막 단 게 많이 들어오면요. 설탕이 피 속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끈적끈적해지고 정말 피가 막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설탕을 포도당을 빨리 없애려고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와서 빨리빨리 없애줘요. 어디로 없애느냐? 세포 속으로 빨리 넣어줘. 그 피 속에는 당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로 넣어주든지 지방으로 막 넣어가지고 어디 저축을 해놓든지 어떻게 하든 당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너무 당을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막 맨날 이렇게 수시로 먹거나 하면은 이 인슐린이 어디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노크 해가지고는 들어갈 때 인슐린이 여기 열쇠라고 생각하면 인슐린 수용체, 세포에 있는 수용체는 이제 자물쇠고 열고 똑똑 두드려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이제 당이 너무 많아지면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 그러면 인슐린 자꾸 열쇠를 더 많이 만들어내. 췌장에서 자꾸 여기서 계속 인슐린을 더 많이 넣는데도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들어가.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어떻게 해요? 자꾸 지방에다가 자꾸 넣어줘요. 그럼 지방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식습관, 아까 같은 초가공식품 이리 많이 먹으면은 당이 막 계속 올라가겠죠? 그다음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되면은 요럴 때는 몸에 코르티졸이라고 해가지고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은 당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또 생기겠죠? 운동 부족.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은 뭐냐면 인슐린이 필요 없어요. 운동할 때는. 그냥 막 들어가요. 근육은 그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 그래서 포도당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면 인슐린이 좀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무조건 좋아져요. 운동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이 되고 비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여튼 염증을 일으키니까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만과 염증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 비만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비만을 조절해. 이거는 인슐린 기능 떨어뜨리고 식욕 조절 못하고. 그러면 이제 위고비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만은 우리가 성공적인 진화의 결과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가 잘 먹고, 우리나라는 잘 먹은 게 이제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옛날부터는 정말 우리 인간이 사망한 거는 전부 못 먹어서 기아 때문에 죽고 했기 때문에 지방을 잘 저장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지방 저장 못하는 사람은 죽는 역사가 뭐 10,000년, 20,000년 막 이렇게 계속됐죠. 그러다 보니 유전자는 항상 기아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풍요의 시대라 가지고 계속 먹고 있으니 이걸 우린 저축하는 몸이거든.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에 왜 실패하는가 보면요. 아까 유전자가 아예 우리는 저장하게 돼 있어요. 뇌도 항상 보면 생존을 위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길 수가 없어. 왜? 이걸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몸에 유전자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체중이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계속 자기 원래 있던 체중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배고픈 거는 어떻게 느낄까요? 배고픈 거는 위가 비면은 위 세포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소위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악셀러레이터예요. 악셀을 딱 밟아.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하는 게 위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은 배가 안 고프다. 그만 먹자. 이제 충분하다는 거는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야, 그만 먹어라. 브레이크 밟는 거죠. 이제. 그만 먹어라. 근데 뚱뚱해지면요. 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무지 많이 나오겠죠. 그만 먹어라 해도 우리 향수 한번 뿌리고 나면은 나중에 많이 뿌려도 나중에 무감각해지듯이 이 몸이 무감각해져요. 비만한 사람들은 이 렙틴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배고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음식을 향한 식욕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비만을 해결하는 굉장히 빠른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인크레틴이라고 이게 뭐냐면 위고비에 있는 그 물질이에요. 뭐냐면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1980년대 실험이에요. 이 혈관 주사로 포도당을 넣어주고 또 어떤 한 그룹은 먹는 걸로 포도당을 넣어가지고 포도당 수치가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수치는 포도당을 혈관에 넣어줬을 때보다 입으로 넣었을 때 인슐린이 더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빨리 포도당을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 게 있다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위에 장에서 뭔가가 나오는구나. 그게 인크레틴이에요. 장에서 뭔가가 나와서 우리 몸을 바로잡으려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를 먹었어요. 이제 먹었더니만은 장에서 GLP-1이라는 아까 인크레틴이 나와서 쫙 올라가서 배고프게 하는 아까 그렐린 하는 거는 여기에 뇌에 여기서 빨리 배고프다 먹자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요게 나와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런 게 원래 나옵니다. 장에서. 그것도 장에서.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면 장에서 먼저 뭐가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축구로 이야기하면 감독이 인크레틴이 축구 감독 나와서 야 췌장 니는 인슐린 준비하고 너는 조금 음식 들어와서 좀 천천히 내려가게 당이 빨리 흡수되면 안 되니까 그럼 뇌는 야 그만 먹어라 해라 포만감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가 막 지시를 해. 그런데 이 감독은요 운동장에 나와 있을 수 없잖아요. 2분 내로 사라져요. 선수들끼리 저끼리 이제 막 돌아가는 거죠. 2분 내로 사라져요. 그게 이제 장내 효소에서 여기 DPP-4라는 효소가 있어서 그걸 막 보여줘.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당뇨약 중에서 DPP-4 요거 가지고 계속 조절하는 약도 있어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 요 DPP-4를 억제해가지고 인크레틴을 갖다가 조금 올려주는 그런 약들 당뇨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요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위고비가 뭐냐면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위고비 자체가 인크레틴이니까 그걸 갖다가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 섭취하면 여기서 인크레틴이 나오고 여기서 GLP-1이 나오고 그다음 마운자로 하는 약은 요거까지 넣어줬어요. 요거까지 넣으니까 당이 더 조절이 잘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992년에 근데 이거 2분 만에 없어지니까 이걸 조금 좀 오랫동안 좀 지속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했는데 우연히 1992년도에 있다 보니까 길라몬스트라는 사막에 사는 도마뱀 그저 침에서 인크레틴 하는 거고 비슷한 물질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2분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다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량해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2번 주사만 맞으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인크레틴이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하루에 2번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위고비가 개발됐는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 가. 한 번 맞으면 일주일 가요. 그래서 168시간 동안 계속 있으니까 분해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계속 포만감을 느껴요. 그래서 식욕이 그냥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요게 2017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마운자로. 이건 뭐냐면은 GLP-1뿐만 아니라 GIP라는 여기도 관여하는 요거는 뭐냐면 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이게 하면 위가 운동을 좀 저하시키니까 좀 메스껍겠죠. 메스꺼운 걸 좀 없애줘요. 그래서 요즘은 마운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위고비는 이렇게 돼 있고 마운자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또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비싸서 한 번 맞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위고비는 지금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 특허가 2028년도에 끝나요. 끝나면 싸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벌써 특허가 끝났고 중국에서는 무지 싸요. 우리나라는 2028년도에 이제 특허가 만료돼요. 그럼 마운자로 이렇게 돼 있고 이 마운자로는 2036년까지 그래서 특허가 있어서 이건 싸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보면은 작용 기전은 이건 GLP-1에 작용하죠. 위고비는 요거는 이중 작용을 해요. 위고비는 보통 한 1년 4개월, 5개월 해봤더니만은 15% 체중이 줄어요. 마운자로는 한 20% 줄어요.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가 주사하는 거죠. 용량을 천천히 이제 증량을 하는 겁니다. 아이폰이 계속 개발되듯이 여기 보면은 GLP-1, 요건 위고비죠. 요건 마운자로죠. 지금 또 하나가 더 나왔어요. 지금 임상 시험하고 있는데 요 두 개에다가 또 하나 더 섞었어. 글루카곤이라고 섞어가지고 이거는 막 주면은 막 지방을 태웁니다. 이렇게 막 이 대사를 갖다 더 증가시킨 이 약이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했더니만 평균 몇 퍼센트가 빠져요? 한 28%, 거의 30%가 빠져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작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먹는 위고비가 또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FDA 통과하고 미국에서는 올 1월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고비처럼 한 15% 줄이는 똑같은 그 효과인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들어오려면 한 1, 2년 있어야 들어올 것 같아요. 먹는 약까지 나오면 좀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막 시작해서 아마 특허가 만료되면은 굉장히 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메스꺼움. 위 운동이 천천히 되니까 메스꺼워요. 그래서 위에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가니까 역류할 수도 있고 더부룩 할 수도 있고 소화장애 있고 설사 변비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쓰다 보면 저절로 없어져요. 탈수와 변비 예방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이 주사 맞을 때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태울 때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돼요. 드물게는 위가 너무 안 내려가서 위마비가 와서
그냥 토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용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사 맞는 사람들이 나중에 갑자기 수술할 일이 생겼어. 수술할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걸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 해보면은 보통 하루 금식하면 이게 다 내려가는데 이분들은 이 음식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 그 마취하면은 음식 남아있으면 나중에 거꾸로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맞는 사람들은 수술할 때, 위고비 맞고 있다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1주나 2주 전에 끊어야 돼요. 드물게 췌장염이나 담석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이건 드문데, 이건 굉장히 드문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잘 오냐면 너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다. 원래는 체중이 어느 정도 빠져야 되냐 하면은, 일주일에 한 0.5kg 정도 빠지는 게 좋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0.8kg 정도 빠지면 좋은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2kg 내지 한 달에 4kg 정도 빠지면 좋은데, 한 달에 6kg가 빠졌다든지 하면은 급격히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나 빠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좀 천천히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량도 조절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담즙 분비가 적게 되고 담낭 운동이 감소해가지고는 담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담석이 쭉 내려와서 췌장관을 딱 바로 막으면은 췌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좀 체중 감소를 갖다가 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어볼 때 췌장염 옛날에 알았던 사람은 이 위고비 쓰지 말자고 합니다. 췌장염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 조금 먹으면 괜찮지만 너무 과음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은 안 그래도 알코올 때문에 췌장염이 생기는데 이거 하면 더 잘 생기겠죠. 중성지방이 또 너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고주방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췌장염이 잘 생기거든요. 이걸 넣으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있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정말 의사 이야기에 따라서 잘 상담해가지고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근육 감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모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항상 다 줄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주사를 맞는 사람들도 근육이 줄어요. 어느 정도 줄냐면은 20 내지 40%가 줄어요. 자기 근육에. 그런데 운동을 막 하면은 근육이 안 줄겠죠? 그래서 보면은 근육이 뭐냐면 대사 엔진 역할을 해요. 우리 자동차를 비하면 1000cc 엔진이냐, 2000cc 엔진이냐, 3000cc 엔진이냐, 그럼 근육이 많으면 3000cc 엔진인 거고, 그래서 엔진에서 굉장히 지방도 많이 태우고, 포도당도 많이 이용하면은 당뇨도 안 생기겠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은 아까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막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을 갖다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이 이렇게 줄면은요, 잘 넘어지죠. 낙상을 예방하려면은 근육량이 그래도 유지돼야 돼요. 근육이 많을수록 오래 산다고 그러죠. 수명이.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면은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엔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사가 줄어들고, 그러면 체중 증가 또 돼요. 그리고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은 근력 운동을 매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돼요. 단백질 섭취하는 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주사를 맞으면은 덜 충동적이 돼요. 그래서 음식 생각이 잘 안 나.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좀 없어져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내가 어떤 때는 저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오늘 뭐 먹을까? 자꾸 음식 생각이 오늘 저녁 뭐 먹을 이런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 생각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좀 평온하고 좀 안정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야이씨 안 먹으니까 정말 재미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의욕자하다고 기뻐 먹게 된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건 막 무기력하고 내 정말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 추구 동기도 저하되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울증 환자 중에 우울증 치료제를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찐 그런 분들은 살찐 것 때문에 더 우울해져.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때까지 약이 있었지만은 그 약들이 전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요 주사가 거의 유일하고 제일 안전한 약자라고 해서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정말 우울증 약 먹으면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이걸 맞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맞고 나니까 이 같은 분이에요. 맞고 나니까 발로 쪼글쪼글해져 버렸어요. 얼굴에 완전히 이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런 분들은 갑자기 빼서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6kg 이상 막 뺀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사 맞는 김에 내가 더 빼야 되겠다 해서 아예 안 먹어. 제일 나쁜 게 이 주사 맞으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이 싹 빠집니다. 근육이 싹 빠지고 이렇게 돼요. 며칠 전에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젊은 여성인데 나 볼살 빼야 되는데 볼이 날씬한 여성인데 볼살 뺀다고 이 주사 맞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려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아 이거 안 맞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으니까 이상하게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 주사를 연구하면서 이 성분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굉장히 부수적인 효과들이에요. 자 보세요. 심혈관계를 보호해줘요. 심장의 급성 심장 경색 오는 게 굉장히 20%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염증이 없어져요. 비만이 없어지니까 염증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몸에 있던 염증이 없어져. 지방간이 없어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도 이걸 주사하면서 없어진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이 주사 맞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거 맞으면은 잠이 좋아져요 그러더라고. 좋아진다고 했더니 제가 그래요. 그럼 이거 맞고 수면무호흡증이 좋아져요. 왜? 살이 빠지니까 요 목에 있는 요 안에 기도에 있는 살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싹 열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양압치료 하던 뚱뚱한 분이 이거 받고 나서는 양압치료를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독이 개선돼요. 중독. 아까 이 주사를 맞으면 음식 충동이 없어진다 했죠. 술 충동도 없어져요. 술 많이 먹던 사람들이 회식하러 갔는데 내 예전처럼 못 먹겠다고 그래. 또 어떤 거는 게임 중독이 있는 애들은 저 사람들은 이거 게임 하기 싫어. 중독 그러니까 뭘 해서 기분 좋다 나 이거 하니까 무슨 황홀경에 빠진다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약 하던 사람도 이거 마약 하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희한하게 그런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임상 시험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 항암 효과도 있다. 제가 물음표에 놨죠. 유방암 환자 무슨 환자들 뚱뚱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날씬한 사람이 이걸 맞을 필요는 없죠. 하니까 당연히 비만 때문에 암을 잘 생기고 또 진행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겠죠. 심혈관 쪽으로 보니까 20% 감소했어요. 이건 임상 연구에서 아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희한하게 보니까 체중이 여러 주는데 체중 요만큼 줄기도 전에 벌써 심장은 더 좋아져 버렸어요. 그지? 이거는 살이 빠져서 심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구나. GLP-1이라는 요 성분이 심장을 좋게 하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성분이 꼭 살 빼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가 있는 성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GLP-1이 하는 역할이 무지 많아요. 꼭 식욕만 줄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요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년 하다가 이제 끊어요. 끊으면은 약 중단 1년 내에 빠졌던 체중이 3분의 2가 돌아와요. 1년 내에. 근데 그거는 뭐냐?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도 안 바꾸고 나는 이 약으로만 빼겠다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와요. 그래서 배고픈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그게 이전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근육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3000cc 엔진이 1000cc로 줄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살이 더 잘 찌죠. 지방이 빨리 들어오고 근육은 만드는데 굉장히 느리겠죠. 그렐린, 배고픈 호르몬이 원래 이 주사 맞기 전에는 이렇게
끼니 때가 되면 이렇게 탁탁 올라가던 것들이 주사 끊고 나면 더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배고픈 호르몬이 더 올라가니까 요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체중이 주사 계속 맞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빠져요. 계속 빠져. 그런데 딱 끊으면은 싹 올라가요. 3분의 2가 돌아와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이 대사 과정에 하는 역할이 가만히 우리 근육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초대사량이 막 유지돼가지고 정말 이 살이 찌지 않죠. 그 다음 인슐린 감수성이 아까 이 근육은 인슐린이 없어도 그냥 막 들어오니까 운동할 때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돼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좀 하라는 거죠. 유산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에는 아예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은 그게 바뀌었어. 미국에 위급이 맞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이 와서 운동을 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유산소 운동하는 걷기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숫자를 치우고 근력 운동하는 운동 기구로 막 채우는 그게 지금 뉴욕에 지금 그 피트니스 클럽에 지금 현실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근력 운동을 50% 이상,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이라도 해도 되고 꼭 체육관 안 가더라도 집에서 하는 우리 유튜브 열에 보고 근력을 늘리는 집에서 하는 운동 하면은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운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또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죠. 단백질을 보통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인데 근력 운동을 하려면 키로당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근데 보통 한 요 정도 1.2kg라도 요렇게 킬로그램 등 요 정도만 먹어도 좋겠어요. 그러면 한 60kg 나가는 사람은 한 70g 정도 먹으면 되겠죠. 근데 이 단백질은 오늘 단백질 먹어야 돼서 고깃집에 가가지고 막 한 3인분, 4인분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다 소변으로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보통 흡수되는 게 한 번에 흡수되는 게 한 20 내지 3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매 끼마다 먹는 게 중요하지 한꺼번에 먹는 거는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섭취하는 거. 그러다 보면 식단이 어떻게 돼요? 뭐 계란, 두부, 무슨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끼니 때마다 조금씩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 그냥 오늘 뭐 건너뛰고 이게 아니고 항상 머릿속에 내가 오늘은 단백질 좀 먹어야 된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 해보면요. 정말 계란 한 개에 단백질 6g밖에 안 들었어요. 아까 60kg면 한 70g 먹어야 되죠. 계란 한 10개 먹어야 되겠지. 근데 계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어 한 토막에 한 15g. 소고기, 돼지고기 한 1인분 150g 하면 한 30g. 뭐 두부, 찌개용 4분의 1모에 한 6g. 두유, 아몬드 한 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고, 이거 요 정도 해가지고 매 끼니마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조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요를 막는 원칙은 단백질 매일 섭취해주고, 근육에 확실한 보험이니까요. 근력 운동을 주 한 2, 3일, 한 2, 4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약 끊을 때는 금방 끊지 말고, 약을 천천히 용량을 낮춰가면서 몸이 다시 정하도록 끊고. 그다음 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그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약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약을 이제 끊으니까 포만감을 뭐로 느끼게 해줘야 되나 하면은 식이섬유로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피를 갖다 좀 큰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 대신에 채소, 콩, 베리, 뭐 렌틸 이런 걸 먹어가지고 포만감 느낄 수 있도록 고기도 먹고 그러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감정, 동기, 기쁨이 감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흔들리면요, 폭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중단하고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다시 살이 찌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일어나는 우리 몸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을 좀 짜가지고, 배고픔 올 때 좀 계획을 딱 짜가지고 해야 되고, 근육량 보호, 아까 단백질 먹고,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딱 끊었는데 체중이 막 불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굶어요.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요,
뇌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기아 상태로 들어갔구나 해서 몸에서 더 배고픈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막막 나오고 해서 식욕을 막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하튼 먹어야 돼요.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건 지금 약을 써가지고 지금 포만감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아까 그때서 인크레틴이 아까 GLP-1이 몸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분밖에 안 가. 근데 그게 오래 가게 하고 또 그게 잘 나오게만 해주면은 살이 안 찌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GLP-1을 우리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 목표는 사실은 이거예요. 약을 끊었을 때도 GLP-1이 잘 나와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살이 안 찌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GLP-1이 아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했죠. 보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내보내라. 간에서는 음식 들어오니까 포도당 혈액으로 보내지 마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위도 천천히 내려보내라. 뇌에서는 그만 먹어라. 세포에서는 염증을 막 가라앉히고, 혈관 내벽도 매끄럽고 유연하게 해줘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갖다가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고 하려는 우리 몸에 굉장히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GLP-1이라는 게.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밖에서 막 넣어줘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왜 우리가 약해져가지고 살이 찔까? 그거는 뭐냐면 이거 다 연구된 겁니다. 아까 초과가공 식품을 먹으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우리 몸에 원래 나오던 게 GLP-1이 잘 안 나와요. 작에서. 또 통식품, 소위 부드러운 거 말고 정말 통식품으로 먹으면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만성염증이 있으면은 나오긴 나오는데도 우리 몸에서 그 신호를 나왔나 하고는 뭐 반응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이 있을 때는 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인슐린 저항성, 염증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죠. 장 건강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비만 약물은 우리 그 위고비 마운자로는 이 신호를 갖다가 굉장히 높여가지고 지금 넣어준 거예요, 밖에서. 근데 이제 끊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대표적으로 요런 음식을 매일 2분의 1은 채소와 과일로 먹고 4분의 1은 단백질 좋은 걸로 먹고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먹어라. 여기 2019년도에 캐나다 정부에서 건강한 식사법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식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안 먹거든요. 정말 보면은 엉뚱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고비 마원자로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고 우리한테 정말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인데 이거는 가교로 사용하고 우리 다리 부러졌을 때 클러치 클러치 하고 다니잖아요. 평생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걸 버스 던지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고 자기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본연의 GLP, 원래 우리 몸에 나오는 GLP를 잘 나오도록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교로서 사용하자. 그래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초가공식품을 일단 멀리하라. 특히 애들 지금부터 멀리해야 돼요. 소아비만은 더 위험합니다. 성인 되면 무조건 초고도 비만으로 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정말 초가공식품을 좀 멀리하게 해야 되고 염증이 일어나는 거 좀 예방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장 기능을 좀 좋게 해줘야 되고 이 미생물들이 잘 살도록 해주려면은 식이섬유만 잘 먹으면요. 일단 미생물이 달라져요. 2, 3일 내로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 단백질하고 수면 잘 자야 일단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막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는 사람 없죠. 그래서 여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이쪽에서 우리 엉망으로 살던 이 삶에서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야 돼요. 본연의 우리 GLP-1이 잘 나오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위고비와 마운자로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용해야지 이걸 평생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해서 정말 싸지면은 이걸로 정말 정말 초고도 비만 환자들은 무조건 이게
약을 써야 돼. 정말 제일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약을 써서 좀 건강을 유지하고 앞으로 만성병으로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